please. Are you gonna be in the same one? What do you mean, same one? Same jail? Yeah. Go ahead.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이 영상은요, 10대 소녀들이 체포되는 영상이에요. 이 아이들이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알고 나면 이 웃음이 정말 끔찍하게 들릴 거예요. 이 아이들은 체포된 뒤에도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그샷 잘 나오려나? 아, 화장 좀 하고 올걸. 근데 이거 우리 둘 사이가 더 끈끈해지는 경험 같지 않아? 나 너무 좋은데? 이런 말들을 해요. 이게 경찰차 안에서 실제로 오간 대화들입니다. 마치 이 상황 자체를 하나의 경험처럼, 기억에 남을 이벤트처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 때문에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이 사건은 더 크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10대의 일탈 수준이 아니었어요. 학교 가방 안에는 누군가를 죽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기존 사건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제가 바디캠 영상을 보다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가지고 온 사건이에요. 실제로 이 영상이 터지면서 유명해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영상을 같이 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밤, 포티파이 플로리다 앱으로 익명의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이 앱은 플로리다에 사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학교 관련해서 뭔가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바로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앱이에요. 내용은 이랬어요. 레이크 브렌틀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죽이려고 한다. 제보자는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짐이라는 애가 내일 우리 학교 학생 중 한 명을 죽일 거라고 해요. 그것도 학교 안에서 수업 시간에요. 참고로 지미는 이자벨 아우렐라 발데즈라는 학생을 말하는 건데 이자벨이 2개의 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여자랑 남자. 그래서 법적인 이름인 이자벨보다는 지미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했대요. 친구들이 보통 지미라고 불렀지만 법적인 이름이 이자벨입니다. 이자벨은 2010년 12월생이에요. 15살 학생입니다. 경찰은 제보에서 지미의 이름을 보자마자 그게 이자벨을 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자벨이 이미 경찰서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학생이었고 이 당시에 핸드폰도 경찰서에 압수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2026년 1월 23일 아침 경찰이 학교 등교 전에 바로 이자벨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자벨한테 이렇게 물어요. 너 이 사람 알아? 이 사람한테 연락한 적 있어 없어? 근데 이자벨이 몰라요. 저 지금 핸드폰도 없잖아요. 제가 연락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완전 태연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장 뭐 체포할 수도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대로 이자벨이 학교를 가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증거는 없지만 경찰들이 학교로 가요. 학교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다시 이자벨을 교무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스스로를 다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니? 이자벨은 그렇다고 말했어요. 경찰이 그럼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도 한 적 있니? 라고 물어요. 이번에도 이자벨은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사실 부모님한테 줄 편지도 미리 써놨다고. 그게 무슨 편지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뒤에 부모님한테 드릴 편지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자기 가방 안에 살인을 위해 필요한 물건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기 가방을 열어서 그걸 다 보여줍니다. 실제로 가방 안에는 무기부터 사후 처리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12인치짜리 칼, 라텍스 장갑, 물티슈, 쓰레기 봉투, 수건, 꽃, 라이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넣은 게 아니라 각각 정확한 역할이 있었어요. 장갑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고 봉투와 물티슈, 수건은 그 이후에 처리를 위한 거였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감정은 막 폭발하는데 실행 계획은 엉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달랐어요. 사건 이후까지 철저하게 계산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검찰이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였어요. 계획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모두 생각해 놨다는 거. 그 전에 정말 운 좋게 잡힌 것 뿐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무조건 일어났을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방 안에 있던 꽃, 담배, 라이터, 사탕 이런 물건들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떠한 의식에 사용될 예정이었거든요.
워낙 이자벨이 문제아였으니까 신고를 받고 나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가방을 본 뒤에 경찰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신문에서 이자벨은 자신의 계획을 신나서 줄줄줄 이야기해요. 이자벨의 표적이 된 학생은 같은 학교 남학생이었는데 죽이려는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이 남학생이 이자벨을 불편하게 했다든지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자벨이 이 남학생을 개인적으로 싫어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담 란자라는 살인범을 닮았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겁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자벨의 계획은 이랬어요. 2층 남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그 남학생이 혼자 들어오면 화장실 칸으로 밀어 넣어서 칼로 찔러 죽이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배를 여러 번 찌를지 아니면 목을 그어서 죽일지는 아직 결정 못했어요. 이자벨은 살인을 한 뒤에 그 화장실 칸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어떤 의식을 한 다음에 나올 생각이었다고 말했어요. 이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계산을 해둔 상태였던 거예요. 이게 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냐면 이자벨은 자신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살인을 한 뒤에는 잡힐 생각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긴장을 풀기 위해서 피울 생각이었던 게 아니라 어차피 체포될 거니까 감옥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필 담배였다고 말했습니다. 살인을 숨기거나 잡히는 걸 두려워한 상태가 아니라 잡힐 걸 예상하고 있었고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 위에서 아담 란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부터 사건이 정말 이상해져요. 이자벨은 단순한 살인을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영적인 거래를 위한 거였어요. 아담 란자가 2012년에 사망한 샌디욱 총격범이거든요.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2012년 12월 14일에 미국 코네티컷주 뉴타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고요. 범인인 아담 란자는 당시에 20살이었습니다. 이날 아담 란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어머니인 낸시 란자를 총으로 쏴서 살해했어요. 그 뒤에 엄마 차를 타고 자기가 어릴 때 다녔던 샌디욱 초등학교로 이동을 해요. 오전 9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했어요. 그때 학교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 유리문을 총으로 쏘고 학교 안으로 침입을 합니다. 총소리가 들리고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학교 내부가 난리가 났겠죠? 근데 아담 란자가 침입하자마자 약 5분 정도 소총을 사용해서 보이는 사람마다 무차별 사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몇 명이 죽게 되냐면 무려 26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희생자 다수가 초등학교 1학년인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고요. 성인은 6명이었는데 교장과 학교 심리학자 그리고 나머지 교직원들이었어요. 총격이 발생하자마자 꽤 빠르게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지만 아담 란자는 5분 동안 사격을 한 뒤에 학교 교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너무 많은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수사당국이 당시에 방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도대체 아담 란자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왜 학교를 목표로 삼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동기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전부터 총기나 대량 살인 사건 같은 거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해왔다는 사실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상태였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데 범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답을 내릴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2012년도에 벌어졌고 이자벨은 2010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벨이 2살 때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이자벨과 아담 란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당시를 이자벨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 어느 날부터 이자벨이 이 사건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담 란자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했어요. 이자벨의 목표가 됐던 학생은 아담 란자를 닮았기 때문에 선택됐습니다. 이자벨이 아담 란자를 증오해서 그런 놈은 죽어야 한다 이러면서 그 학생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자벨은 아담 란자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언제부턴가 이자벨의 머릿속에서는 살인범인 아담 란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이자벨은 아담 란자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렸고 아담 란자가 걸어오는 말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아담 란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이자벨은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않지? 왜 아담 란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지? 우리는 하나인데? 그러면서 아담 란자의 목소리를 그리워했어요. 아담 란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을 때 다른 목소리들이 계속 속삭였대요.
그 아이를 죽이면 아담 란자에게 헌신을 증명할 수 있어. 피해의식을 하면 다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담 란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바로 같은 학교 남학생이었던 거죠. 살인을 통해서 이미 죽은 누군가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이 살인 계획은 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어요. 이자벨은 2025년 9월부터 이 남학생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학교에 오는지, 몇 시에 집에 가는지, 화장실은 보통 몇 교시에 가는지 계속 따라다니고 사진까지 찍으면서 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표적이 된 남학생은 아담 란자를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소 아무 관계도 없는 같은 학교 학생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이날 무사히 이 학생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을 넘기지 않고 신고를 한 익명의 제보자 덕분이었어요. 이자벨은 1급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차에 앉아있는데 경찰이 로이스라는 여학생도 체포해서 데려와요. 근데 로이스를 보자마자 이자벨이 완전히 신나면서 경찰한테 우리 같은 데로 가는 거야? 라고 물어요. 경찰이 같은 데라니 무슨 말이야? 라고 하니까 이자벨이 같은 과목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다고 하니까 지금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서로 이동하는 30분 동안 영상이 찍혔는데 대화 내용이 진짜 가관이었어요. 살인미수로 체포되는 순간에 이 학생들은 계속 낄낄대면서 상황에 맞지 않는 대화를 했습니다. 이자벨 옆에 있는 학생 로이스는 이자벨의 살인 계획을 도운 공범이에요. 디스코드라고 하는 채팅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사람이 했던 대화를 경찰이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의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주고받았어요. 로이스는 이자벨의 대화를 들어주기만 한 게 아니라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라텍스 장갑과 라이터, 담배를 챙겨와서 이자벨에게 줬고 칼을 날카롭게 가는 것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묘사한 그림도 직접 그렸어요. 단순한 낙서 수준이 아니라 좀 잔인한 그림이었는데 이자벨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성적인 묘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망상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실제 계획이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학교 교무실에서 이자벨이 조사받고 있었을 때 로이스도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이자벨과 로이스는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어디 놀러 가는 사람처럼. 이자벨이 나 오늘 아침에 머그샷 찍을 거 생각하고 화장하고 오려고 했는데 화장품을 못 찾았어. 그래도 나 오늘 그렇게 못생기진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난 완전 망했어. 끝났다 그냥. 그리고 제보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요. 근데 어떻게 잡힌 거야? 신고가 없었잖아. 아니야, 신고했어. 제보 들어왔대. 너 그거 못 봤어? 익명으로 신고한 거야. 진짜 개빡친다. 완전 고자질했네. 걔한테 말하지 말걸. 걔가 막 나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 제발 나한테도 말해줘. 이랬거든. 그래서 말한 거야. Fuck you! God! 근데 나는 제보 내용 봤거든? 글 쓰는 스타일 보고 누군지 바로 알겠더라.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얘네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는 내내 두 사람은 이런 황당한 대화들만 나눴어요. 이거 말고도 경찰이 내 초콜릿까지 뺏어갔다. 신문하는 방이 너무 추웠다. 방구 끼고 싶다. 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이 대화에서 검찰이 집중해서 본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두 사람이 살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경험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유명해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이 사건 퍼지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 알아보겠지? 이러면서 자신들이 벌인 일을 범죄로 보는 게 아니라 이슈나 화제거리처럼 하나의 콘텐츠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그래도 우리는 학교 총기 난사 같은 건 아니잖아. 맞아, 최소한 우리는 학교 총격범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계획은 한 명을 죽이기로 한 거였으니까 여러 명을 죽게 한 사건보다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바로 앞에서 듣고 있었을 텐데 진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차 안에서 신문할 때만큼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로이스 리퍼드의 경우에 이자벨의 살인 계획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칼을 갈아주고 시신 훼손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계획에 가담했잖아요. 로이스에게 이 범행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직 자아 정체성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청소년 시기에 강하게 주도하는 인물, 그러니까 이자벨 같은 존재와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이 뭔가 큰 걸 한다는 느낌. 내가 이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다라는 감정인 거죠. 이게 로이스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자벨과 로이스가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 두 사람의 부모님도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자벨이 살인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한테 줄 편지를 미리 써놨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엄마, 아빠, 이런 일을 저질러서 미안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나 자신과 그리고 아담 란자를 위해서. 그가 나한테 말했어. 이걸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나는 이걸 헌신이라고 생각해. 난 정말 아담 란자를 사랑해. 우리는 다시 만나기만을 기다리는 영혼의 단짝이야. 엄마 아빠는 최고의 부모였어. 내가 더 나은 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어릴 때부터 내가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 사람들이 너무 혐오스럽게 느껴졌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고통이었어. 그래서 일부러 밝은 척 한 거야. 엄마 아빠가 행복해 보이는 게 좋아서. 근데 점점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 내가 엄마 아빠 싫다고 말했던 거 다 거짓말이야. 난 벌 받아도 싸. 나는 역겹고 잔인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이자벨이 경찰차에서 로이스한테는 센 척하면서 막 우리 부모님은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다고, 자기도 신경 안 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보면 완전히 감정이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죄책감은 느끼고 있는데 그걸 헌신이다, 이건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자벨은 현실 세계의 유대보다 가상적 유대에 더 강력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어요. 이자벨은 15살이고 로이스는 1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인 거죠. 처벌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나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 많잖아요. 현실에서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나이 때문에 형량이 적게 나온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벨과 로이스도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로이스는 특히 더 그랬어요. 자기가 이 사건에서 그렇게까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벨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보다 먼저 나갈 것 같은데 내가 나가면 너 면회 갈게. 나는 아예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어. 부모님이 어떻게든 빼줄 것 같아. 근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로이스는 단순히 이 사건을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칼을 준비하는 데 관여했고 실행 과정도 함께했던 실질적인 공범입니다. 이자벨도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오늘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좀 받고 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파티를 하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재판이 열리고 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마저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자벨은 신문할 때 미친 척하면 정신병원에 보내줄 거라고, 로이스한테 막 옷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할 거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공공장소 음란죄인가?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막 웃어요. 두 사람은 경찰서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참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 저기 위에 올라가서 키스할까? 이러기도 하고 서로 욕하고 장난치고 계속 농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두 사람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거. 지금 이 상황이 자기들한테 얼마나 불리한지 그제서야 인식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누군가를 해치려는 잔인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정작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에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단순히 미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 능력의 방향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자벨과 로이스는 1급 살인미수와 학교 내 흉기 소지로 기소됐어요. 그리고 지난달 3월이죠. 2026년 3월에 이자벨과 로이스의 보석 심리가 열렸습니다. 법정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 경찰차에서 이자벨과 로이스가 나눴던 대화, 그 영상이 재생됐어요. 그 영상 자체가 증거나 다름없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 누가 뭘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보인 태도까지 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검찰은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 아이들은 사회에 위험한 존재고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이 와중에 로이스의 부모님은 우리가 집에서 사고치지 않게 엄격하게 감시하겠다 하면서 지금은 집 컴퓨터도 엄격하게 통제돼 있다고. 그래서 아이가 보고 싶어 해도 지메일, 페이스북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딸을 제발 집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어요. 근데 부모님만 간절했습니다. 여전히 이사벨과 로이스는 자신들이 죽이려고 한 남학생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었어요. 법정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표정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고.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만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판사는 보석을 거부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재판까지 보석 없이 수감 상태로 보내게 됐어요. 다행인 건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단순한 청소년 일탈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성인 법원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건 더 이상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계획, 물리적 증거, 디지털 증거, 그리고 순찰차 영상까지 더해서 계획성이 완벽하게 입증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유명해진 데는 이사벨과 로이스의 태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바디캠이 공개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청소년들의 언행에 분노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물리적인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진짜 그건 초기 대응 덕분인 거고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제가 그 남학생의 부모님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아직도 아이를 하루아침에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상태고 일하다가도 갑자기 생각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우신다고 해요. 현재 이 사건은 아직 재판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추후에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을 준비하던 중에 알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짧지만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세요.